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폴리곤이라는 조금 소형 화폐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물론 소형 화폐는 아니죠. 그렇게 결국에는 약간 다들 하락세를 버티고 있고 비트코인도 크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진 않아요. 지금 펀드 부분에서 뭐 이렇게 그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도 그냥 그저 그런 뭐 성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암호화폐들, 특히 대형 큰 암호화폐들은 앞으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3% 내에서 계속 움직일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하루 등락폭이 0.5%, 0.1%로 굉장히 미비한 수준이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미비한 수준으로 등락을 반복할 것 같고, 지금 아마 이제 법적인 문제는 좀 해결되면 그 비트코인이 성두로 해서 뚫고 나가면 다른 것들도 다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겠죠. 일단 자산 시장이 좀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순간이 바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올라가는 순간이라 봐도 무방할 것 같네요. 이제 GM과 포드의 파업이 시작되면서 GM과 포드의 주가가 상승했고, 하지만 채권은 다른 이야기를 좀 들려주는데, 포드와 GM 채권은 지난 10일 동안 매도 압력을 받고 있어서 채권은 사람들이 팔아버리고 주가는 상승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래에 그 이번 기회를 통해서 로봇 그 산업 자동화가 이루어지면 기업 가치는 올라가지만 기업에 대한 채권 그 부담은 좀 약간 덜 지겠다는 거죠. 포드 자동차가 제너럴 모터스의 주가는 금융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하면서 상승했죠. 이들의 채권은 한동안 매도 압력을 받고 있는데 당연하죠. 표적 상승했고 하락했고 0.1% 하락, 포드는 0.1% 하락했는데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도세가 좀 있어요. 왜냐면은 그 기업 가치, 유동성이 좋은 주가에 조금 더 힘을 실자 이런 것 같고, 그리고 미리 반영, 채권 시장에 오히려 빨리 이 파업 이슈가 선반영되면서 많이들 팔아 제꼈다고 보여져요. 지난 10일 동안 채권은 매수보다 매도가 훨씬 많았는데, 채권 보유자는 채권 만기 시 원금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회사의 재무 및 현금 흐름에 집중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주주보다 더 현명한 투자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조금 악화될 거라 생각하고, 주식 같은 경우에 이제 회사 가치에 조금 더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 와중에서 스텔란티스는 조금 다시 들어오는데, 개별 공장 파업이 자동차 제조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지난 몇 년간 반도체 이슈와 비슷한데, 결국에 약간 투자 적격 등급 파업의 잠정 영향을 미리 선반영했다고 생각하고 나름 시장이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네요. 금 가격이 상승세로 마감해서 저번 주 내내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것 때문에 채굴러시라고 골드러시라고 금, 은, 플래티넘, 귀금속에 대한 또 수요가 많이 증가했어요. 미국 달러 하락으로 지지를 얻었는데 미국 달러화가 이제 강세장에서 많이 벗어나면서 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났죠. 우려할 만한 수준 아니라고 보는 것도 있고, 시장 동의는 중앙은행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금은 여전히 1,900달러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금리가 더 오래 유지될 것이라는 그 기대감도 있죠. 올해 초 안전자산에 대한 지지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시장의 신뢰가 다시 투자자들의 접근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금이 일반적으로 달러로 가격 책정되기 때문에 금과 반비례를 갖는 등 통화인 미국 달러 강세가 약화된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금 랠리는 어떻게 보면 강세에서 약화로 내려오면서 그냥 달러에 대해 반작용으로 생겼다는 인식이 많네요. 금값, 금요일, 미국 달러 잠시 주춤하면서 미국 달러 완전 반비례한 거죠. 그리고 약간 유가랑도 관련이 있고, 유가랑 금값이랑 대부분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유가가 랠리하면서 금도 같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월스트리트저널뿐만 아니라 뉴욕타임즈도 중국의 경제 침체를 잃어버린 30년보다 더 심각할 거라고 보시는 분들이 꽤 있네요. 인구 통계부터 디커플링까지 중국은 1980년대 버블 이후 일본이 겪지 못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본보다 더 심각한 경제 붕괴는 사실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없었죠. 중국은 부국주의에 도달하기 전에 장기 성장률이 약해지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은 1990년대부터 일본 호황이 무기력한 성장, 인구감소, 디플레이션에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의 대명사가 되었죠. 잃어버린 30년. 근데 이 잃어버린 30년보다 더 심각한 일이 중국에 벌어진다고 하면 사실 믿기는 어려운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일본이 저성장 국가긴 하지만 인구 감소율이 중국이 기울기가 훨씬 빨라서 거의 지금 일본 인구 감소율이랑 비슷해요. 일본은 애초부터 노인으로 유명했지만요.
시티그룹 소속 아시아 이코노미스트인 요한나 추아는 지금까지 중국의 정책 대응은 중국이 일본화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고 말하니까 중국의 미래가 점점 더 악화된다고 보죠. 근데 이제 자산 거품이 일본이 무너졌을 때 부동산 버블이랑은 조금 다르게 중국은 일본처럼 버블까지는 아니고 이제 버블에 도달하지도 않고 그냥 중국은 서서히 꺼져가는 불빛이 되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네요. 유가 선물이 3주 연속 상승하며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뭐 러시아와 사우디가 이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정치적으로 압박하려고 석유 감산을 엄청나게 이끌어가고 있어요. 바이든 행정부에게 이제 약 올리는 거죠. 2024년 이전에 대선 이전에 자기랑 좀 협상하자면서 러시아와 사우디가 서로 그 의견이 맞아 떨어지면서 최고 수준으로 경신하고 있고 100% 정치적인 리스크로부터 시작된 거죠. 시장 동인 브렌트유 100달러는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있다고 전망에 대한 단기적 위험이 석유 시장은 당분간 타이트하게 유지될 것이지만 유가를 세 자리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새로운 촉매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 자리까지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90달러도 되게 높은 건데 러시아와 사우디 한쪽만 조금 더 풀어버리면 끝날 문제이기 때문에 세 자릿수를 100달러로 찍을 수 있지만 오랫동안 유지되기는 어렵다. 이게 시장의 중론이네요. 또한 그 이제 정치적으로 해결된다면 전제 수준에서 엄청나게 하락할 가능성도 늘 열려 있고요. 애널리스트들은 현재 논란이 좀 있는 유니티의 새로운 게임 엔진 수수료가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투자 의견 매수 상향을 조정했는데 알려진 위험과 실행 문제는 주가에 반영된 것 이상입니다. 결국에 유니티가 이제 유료화를 발표하면서 증권시장, 주식시장은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됐네요. 유니티의 주가는 1.7% 상승한 36.32달러로 마감해요. 괜찮네요. 시장 전체 매도세를 보내긴 했는데 나쁘진 않아. 그 논란으로 인해 논란이 뭐냐면 유니티가 이제 독립 게임 제작사, 조그만 제작사들에게 아주 과도한 사용료를 물린다는 거였는데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알려진 위험과 실행 문제는 주가에 반영된 것 이상이라고 믿으면서 사람들이 투자 의견을 매수를 더욱더 추천하고 있네요. 주식시장에서는. 결국에는 애널리스트들의 이러한 의견과 비슷하게 알려진 것 이상으로 일단은 너무 과도하지 않는 선에서 그 게임 제작사와 유니티가 타협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시장도 그렇게 반응했다. 이렇게 파악하면 될 것 같네요. 이제 비정상적으로 큰 미국 적자가 주식과 채권 시장에 큰 걱정인 이유가 뭐냐면 국채 용세에 점점 우려하고 있죠. 원래 미국이 재무부 이렇게 역사적으로 높은 적자에 대해서 익숙한 나라지만 굉장한 국채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국채 수익률은 결국 미국 입장에서 다 갚아야죠. 다른 사람들이 사주면 5%짜리 4%짜리 사주면 4% 5% 따박따박 줄 수 있는 미국의 세금이 그만큼 건실하냐? 그렇지도 않죠. 야데니 리서치에 따르면 미국 연방 재정 적자가 급증하면서 투자자들은 현재 금리로 부족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채권 시장 능력에 대해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미국 정부가 이만한 채권을 갚을 수 있냐는 거죠. 4% 5% 거의 무위험 수익이 4% 5%면은 이걸 다 내줘야 되는 건데 고금리 시장이 무조건 양날의 검이에요. 2조 3천억 달러로 증가했는데 이는 2021년 3월까지 기록적인 4조 1천억 달러에서 2022년 7월까지 최근 최저치인 1조 달러로 좁혀진 이후의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2조 3천억 달러면 얼마일까요? 10억 달러가 1조 3천억이니까요. 대충 1조, 10조, 1조, 10조, 100조, 1000조, 한 4천조 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죠. 인플레이션이 반등하는 시나리오 연방재정적자는 분명히 채권 수익률 상승을 악화시킬 건데 이는 경제뿐만 아니라 주식 및 채권 투자자에게도 매우 좋지 않은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미국 부채의 급속한 공급 증가로 인해 미국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손해를 보면서 국채를 거의 팔고 있다고 봐도 될 정도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금리가 이미 여러 차례 금리가 더 높아져야 하는지에 대한 것인데 금리가 이제 높아짐에 따라 미국 정부의 부담도 점점 더 늘어나는 거죠. 국채 수익률이 너무나 상승했기 때문에 이걸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마지막에 5%, 5.5%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이상으로 준다면 이제 더 적자가 심해지면서 감당할 수 없게 최저임금과 정신건강은 좀 특별한 분석 결과인데 이 최저급여를 받지 못하는 미국인들은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하네요.
미국인 56%가 재정적으로 부담으로 인해 심각한 어려운 경험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연하죠. 언젠가는 안정적으로 느끼기 위해서 20만 3달러의 소득이 필요하다고? 너무 비싼데요. 3억? 3억은 좀 심한데,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소득 하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적은 소득만 있어도 편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면 연소득이 5만 달러 이상이면 저소득 가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예산에서 상당한 여유를 확보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최저임금에 가까울수록 정신건강이 조금, 왜냐하면 삶이 복잡해지죠. 그럴 수밖에 없죠. 56%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정신건강 영향은 재정적 불안과 관련된 정서적 긴장에 주목하게 합니다. 가구의 4분의 1이 포함된다는데 근로자가 실수를 저지를 경우, 집중력에 근로자 실수를 저지를 경우 뭐 사업가도 불리하다라고 하는 거죠. 뭐 어느 정도 얘기는 되는데 최저급여를 받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너무 돈이 없으면 신경 쓸 게 많아지니까요. 재정적으로 안정감, 근데 어떻게 주느냐는 또 달라지는 게, 만약 보조금을 줘서 또 최저급여를 강제적으로 올려주면 또 최저급여 수준 자체가 올라가면서 사람들의 한도 끝도 없는 그 운동장을 계속해서 기울여야 되는 거죠. 한 번 운동장을 기울이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최저급여, 심각한 정신건강 맞긴 한데 이걸 조금 그 개인 트레이닝을 통해 상승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제 제품들이 점점 더 애기들 장난감 같이 디자인되고 있다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소셜미디어 광고에 면역이 있다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소셜미디어 광고가 제 피드에 너무 많이 올라오는 그룹병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 같은 것들은 되게 또 이목을 탁 끌죠. 캐릭터 우측, 귀엽고 깜찍하고 이런 공구 같은 것에서 이제 한번 인테리어 장식용으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내놓기 좋죠. 사진을 찍기 좋은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디자인들을 약간 알록달록하고 귀엽게 바꿨는데 굉장히 좋죠. 또 그리고 사람들이 하여금 이 불안감, 최근에 있었던 경제 불안감을 약간 상쇄시키는 산뜻한 느낌도 주고요. 보시면 80년대, 90년대 성인된 성인들은 이제 둥지를 들고 자녀를 낳고 있으며 이러한 미학이 정착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인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부모가 어렸을 때 기쁨을 주었던 물건으로 삶의 환기를 불어넣고 오른 날에도 편안함을 느끼거나 그 기쁨을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부모들은 이제 구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기가 어렸을 때 익숙한 물건을 집안에 사들인다, 이런 거겠죠. 결국 애플 이벤트가 섹터의 활력을 불어넣지 못하면서 S&P 500의 기술주가 하락했는데, 기술주가 약간 하락하긴 했어요. 애플이 좀 강한 모습을 못 보여주면서. 근데 이제 애플 아이폰 15가 앞으로 좀 괜찮아지면 질수록 S&P도 다시 올라가겠죠. 오히려 애플이 낮아졌다기보다는 다른 것이 더 많이 올라갔다라는 게 맞는데, 하지만 전반적으로 애플은 아이폰 시대의 괴물이었으며 휴대폰 신제품 출시 후 주가의 움직임 역사를 살펴본 뭐 사람들은 뭐 어느 정도 일반적인 수치라고 하죠. 뭐 애플은 역대 아이폰을 출시한 이후에 생각보다 뭐 폭등한 적은 없고 약간 소폭 하락했다가 나중에 다시 상승하는 움직임을 많이 보였었죠. 급락세로 거래되고 있긴 한데 결국 애플이 하락세니까 약간 하락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9월 12일 기사인데 지금 좀 많이 다시 상승했죠. 아이폰 15 프로맥스가 생각보다 사전 판매량이 많아지면서 11월로 밀려진다는, 수요가 많아서 배송이 늦어진다는 소식이 추가적으로 어젠가 엊그젠가 들려오면서 다시 한번 애플 주식이 월요일 날부터 다시 랠리를 시작할 것으로 보여요. 지금 포드와 GM의 문제가 노조가 아니라 테슬라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하네요. 결국에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가 이기려면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를 이겨야 되는데 파업이 별거 아니라는 바론스의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파업은 미국의 가장 큰 두 자동차 제조업체가 직면한 가장 즉각적인 문제지만 전기 자동차가 제시하는 실존적 위험이 더 큰 문제고, 테슬라를 이기지 못하면 이제 끝난다는 거죠. 전기 자동차의 성장에 따라 엄청난 베팅이었고 그 베팅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47% 증가했는데 미국산 전기 자동차는 대부분 테슬라를 뒤따라가는 GM과 포드의 막대한 투자 덕분이죠. 거의 테슬라가 시장 점유율을 늘 폭발적으로 점유하고 50% 이상 점유한 게 연속, 그냥 분기마다 연속적으로 점유하고 또 잘 팔리고요. 현재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 구매자들과 전기차 구매자들의 성격이 많이 다르다고 해요. 전기차 분들은 약간 조용하고 여성 운전자들이 많고 돈을 좀 쓰고, 내연기관 운전자들은 약간 저렴한 것을 또 좋아하고요. 포드와 GM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트럭들을 전기 트럭, 전기 픽업 트럭으로 이제 승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가 봐요. 생각보다 돈은 비싸고 그냥 전기차가 그 생산 비용은 비싸고 파는 건 그렇게 많이 남지 않기 때문에 포드와 GM이 지금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테슬라가 이제 포드와 GM을 주식시장에서 이겨낸 그 순간이라 볼 수 있죠. 테슬라가 채권 거래를 위해 기록적인 규모의 전기차 리스프를 준비하고 럭셔리 자동차 회복의 회복 탄력성을 표시하기 위한데 결국에는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리스 그 금융 상품을 엄청나게 팔겠다는 거예요. 결국 테슬라 모델 3를 기반으로 테슬라 운전자들은 금리 인상에 겁을 먹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전기차 이 테슬라는 목요일에 사상 최대 규모인 18억 달러의 새로운 전기차 리스 유동화를 위해 잠재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그 돈을 모집한다는 건데 테슬라가 발행한 리스 중 가장 큰 규모이고 2014년에 채권을 발행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리스 물량으로 채권으로 전환될 예정이죠. 이 계획은 은행들이 약 10억 달러 규모 한 1조씩 되네요. 규모의 채권을 AAA에서 AA 등급으로 나눈 5가지 종류의 채권으로 관심을 유도하는 반면 등급이 낮은 트렌치는 판매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수익금은 테슬라가 더 많은 리스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채 시장을 넘어서 대체 자금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약간 0.8% 하락했어요. 이렇게 대규모 채권을 발행하면 당연히 그렇죠. 123%나 상승했기 때문에 뭐 금요일 0.8% 하락은 뭐 나쁘지 않고 테슬라 임금은 굉장히 포드짐 크레슬러보다 낮은 데에 비해서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굉장한 주가 상승에 요인이 됐고 근데 종합적인 패키지는 괜찮아요. 참고로 기본금이 낮다는 거지. 7월에 유사한 테슬라 채권을 통해 많은 돈이 끌어당겨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렇게 또 성공적인 모집을 하면서 럭셔리 소비재 결국에 전기차가 럭셔리 소비 테슬라 정도의 전기차는 럭셔리 소비재죠. 럭셔리 소비재가 이제 향상되면서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자동차를 많이 팔 자신이 있으니까 이만큼의 돈을 잘 모았고 또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고요. 테슬라에게. 국채 수익률 상승에 따라 연준의 영래포 시설이 1년 반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는데 현금과 유사한 투자로 5.4% 이상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거죠. 고금리를 하니까 연준이 이제 비용을 지불해야죠. 시중은행들에게 고금리에 대한 시설을. 국채 수익률이 상승에 따라 연방준비제도의 인기는 오버나이트 리버스 리포에 대한 수요가 1년 반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보시면은 국채 수익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 괜히 뭐 국채 투자하지 다른 시설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래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으며 금융시장 배경망 핵심 톱니바퀴에 대한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결국에는 차입 규모 단기 국채로 유인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현금을 보관하는 곳. 동시에 영준 영래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만큼 금리가 높다는 거죠. 최저 수준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거의 이것을 장기적으로 유지하지 못할 만큼 이제 그만큼의 국채 수요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현금과 같은 투자로 그냥 현금을 넣어놔도 5%의 수익을 얻으니까 사람들이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고 그만큼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항공여행이 여전히 회복 중이기 때문에 비행기 부품 업체를 구매하라는 또 요즘 시그널이 들어오는데 뭐 AAR이라고 항공기 기체 부품을 판매하고 항공 유지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죠. AAR.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이 회사가 다른 회사들과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다른 회사들이 하지 않는 중국 항공기 부품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비행기를 멈추고 밸류에이션 배수. AAR 주식은 벤치마크의 지수보다 7%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S&P 19.22배보다 낮은 수치. 선행수익이 12개월 선행수익이 약 16.7배 57.81달러에서 25% 상승한 73달러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는 스팡은에 따르면 이러한 수익 성장에 이 수익의 20배에 달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의 긍정적 견해, 애널리스트들이 대부분 상승하고 있다고 하네요. 인수합병, 유리한 위치, 부채 비율 2배. 대부분 부채 비율과 EBITDA 요즘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기차상각 2억 달러 미만. 잉여 현금 흐름을 지속적으로 시킬 수 있는 기업들이 괜찮고 특히나 부품 재고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되게 또 좋은 평가를 많이 내려주시더라고요.
미국도 세대 갈등이 좀 심한데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은퇴할 건과 달리 MZ 세대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직까지 힘들게 불안하게 작용하고 있죠. 특히나 대부분의 집을 못 샀으니까요. MZ 세대 대부분이 베이비붐 세대가 자신의 재정적 미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재정적 결 적어도 어느 정도. 그럼 뭐 그런 당연하죠. 붐 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의 경제를 망가뜨렸다는 비난을 많이 받아왔는데 그들은 살 타고 올라가다가 사다리 팽개친 론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꿀빵 건 아니죠. 부모 세대는 파이의 공정한 목 이상 뭐 이렇게 지세대가 말하긴 하는데 대부분 자녀와 얽혀 있는 만큼 이걸 현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전 세대의 영향을 받은 정책 결정과 경제 상황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영앤리치로 대표되는 MZ 세대의 벼락부자들이 있고 베이비붐 세대는 벼락부자는 많이 없었지만 어쨌든 간에 안정적으로 평균화가 올라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데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가장 크게 집이죠. 집을 사지 않는 사람과 산 사람이 나뉘어서 여기서 좀 격차가 발생하는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세대 간의 갈등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 대만의 걱정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다른 지역에서 분쟁을 보면서 한국도 미국의 결의를 실험하지 않을까 미국이 동아시아를 조금 방치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죠. 중국 군함이 4월 10일 중국 연안에서 군사훈련에 참가하고 있는데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은 지원이 중단되는 것에 대해 점점 더 우려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좀 다르긴 하죠. 저쪽 유럽이랑 이쪽이랑 동아시아는 그 태평양으로 묶여 있긴 한데 지금 미국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이러한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아시아 전역에 심각한 파업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현재 미국은 지금 동맹국들 서방의 결의를 실험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그 저쪽 지역 분쟁을요. 근데 일단 동아시아 지역이랑 그 유라시아랑 좀 다르긴 해요. 유럽이랑 동아시아는 분쟁 성격이 좀 다르긴 한데 월스트리트저널이 조금 오버하는 면도 있지 않은데 어쨌든 미국의 군사 생산력이 받쳐주는 상황에서 동아시아가 현재 미국이랑 동맹을 맺고 있는 상황이 훨씬 더 낫죠. 괜찮죠. 이렇지 않으면 이제 장래에 어떠한 지역적 분쟁이 생겼을 때 동아시아 지역에서 어떤 식으로 될지가 조금 불명확해지면 다시 한번 일본과 같이 군비 경쟁에 나서겠죠. 각자 무장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고 한국도 전반적으로 이제 다시 무장에 대한 논의가 강력해지고 있죠. 미국의 일자리 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마인크래프트만 있으면 됩니다. 비디오 게임은 첨단 제조업을 위한 차세대 시각적 페인팅, 산업 메타버스를 탐색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한 세대 교육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 아니죠. 메이드 인 아메리카. 지역적 경제 국가안보 바이든 행정부 내 산업정책 수역이 결합된 덕분에 미국 제조업의 리쇼링 다시 돌아오는 거죠. 미국으로 리쇼링. 미국산 마이크로칩과 전기차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사람입니다. 사람. 지금 제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팀으로 구성된 사람들과 함께 연구하고 있는데 마인크래프트 게임으로 이제 교육시킨다는 거죠. 오랫동안 경박하고 반사회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게임이 이제 2억 2,500만 명이 정기적으로 즐기면서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을 테스트하는 테스트베드로 온 거죠. 게임의 또 다른 측면은 공식적인 자격 증명보다 실용적인 기술을 중시한다는 점입니다. 당연하죠. 가끔은 공공장소에서 연설할 때 청중 중 누군가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비디오 게임을 하도록 격려하세요. 그것이 바로 미래입니다. 실제로 게임이 그 게임의 긍정적 영향 중에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거가 있죠. 그 이기는 문제 해결력을 완전 키워주는데 특히 스킬 중에서 전략적 사고는 많이 발견될 수 있어요. 이기는 것이 전략이고 전략적 아예 게임 자체가 스트레터지 게임이잖아요. 전략 게임, 스트레터지 게임 이런 것들을 개발시키는데 매우 좋고 또 가상현실 요즘 VR 챗을 많이 하니까요. VR 챗을 통한 가상현실 교육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고 애들이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VR 챗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버튜버 같은 인기도 아마 여기에 편승하는 그런 인기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제 높은 금리가 언제까지 유지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 연준의 굉장한 우려감을 나타내는 게 많은데 왜냐하면 연준이 지금 높은 금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자 비용을 엄청나게 비용을 지출하고 있어요. 각 시중은행들에게 하루의 이자만 1,000억씩 이거 고금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담하고 있다 알려줬고 얼마나 높이 얼마나 오래 과연 얼마나 금리가 지나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금리를 다시 낮추긴 해야 돼요. 연준도 한도 끝도 없이 세금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 위반자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일은 1970년대 연준이 겪었던 처럼 금리를 조기에 인하한 후에 다시 인상하는 것이라고 그는 덧붙입니다. 뭐 이런 일 없겠죠. 1970년대랑 지금 다르니까. 지금 연준이 너무나 그 의사결정이 느리기 때문에 빠르게 금리가 인하되지 않으면 미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금리를 높인다는 결정이 결국에 양극화를 더 불러일으켰어요. 현재 미국 경제는 초저금리 기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예측을 계속 무시하고 있고 잘 나가고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연준이 금리를 더 높게 유지하는 거와 지금 경기 침체 예측이 빗나간 거랑 또 다른 거죠. 경기가 강하더라도 금리가 약간 낮아져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저금리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죠. 연준의 장기 금리 인상 기조가 채권 시장에 참 불안감을 주고 있는데, 스마트머니 연준 금리 인하에 대한 해지로 2024년 금리 옵션을 검토하고 경기 침체 전망을 유지하기로 했어요. 일단 연준이 확실하게 말을 안 해주니까 금리가 오래 상승할수록 경기 침체 위험도 커져지고 대출 비용 증가와 고용 약화로 가계 지출이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소비자 스트레스 징후가 많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뭐 인플레이션도 문제지만 소비 침체, 가계 지출이 약화된다는 게 더 큰 문제인데,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채 금리가 너무 높아진다는 걸 경제 활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뭐 돈 넣어서도 돈 벌 수 있으면 다들 투자할 리가 없죠. 채권 트레이더는 금리 상승 사이클이 시작된 이후로 이러한 종류의 베팅을 했죠.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약간 금리를 애매하게 조정할 것이다. 연준 금리 인하로 선회할 수 있다는데 베팅이 늘어난다는 것을 아니꼽기 여길 수 있을까봐 약간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착화된 인플레이션, 뭐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고착화되어 있긴 한데 금리를 더 높게 유지되면 경제가 악화됨에 따라 수익률이 낮아질 것이며 50년물 주식에 좋은 대안이라고 그녀는 말하는데, 뭐 모니카 디펜드 아몬디 인스티튜트 뭐 나쁘지 않은데, 계속해서 금리가 높게 유지된다는 것이 채권 시장에 의문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약간 불확실하다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연준이 계속해서 말을 너무 바꾸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미국 마켓워치 바론스에서 근무규칙, 유연근무제가 인구 통계에 도움이 되고 저출산에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내놓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유연근무제 덕분에 여성들의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가 더 쉬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연구에 따르면 유연근무제가 출산율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당연하죠. 집에 그냥 있으면 좋죠. 지속적인 결과 중 하나는 일하는 방식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경제권에서 유연근무제와 재택근무가 일반화되었는데 전 세계 직원들은 일주일에 거의 하루를 집에서 근무하며 캐나다, 영국, 미국에서 이 비율이 가장 높고 아시아, 프랑스에서 가장 낮죠. 유연근무제의 장점은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향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출산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참고로 한국도 그냥 법적으로 하루 한 번을 무조건 유연근무제, 그러니까 집에서 재택근무하게 만들면 출산율이 차라리 올라갈 수 있겠다. 가장 적은 비용으로. 대형 주요 국가에서 25, 54세 여성의 노동 참여율이 같은 연령대 남성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유연근무제 덕분에 이 연령대 여성들이 일과의 가정을 양립하기가 더 쉬워졌음을 시사하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집에 있으면은 당연히 여성이 일하기 편할수록 출산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진짜 저출산 대책이지, 이제 단순 돈 주는 걸로는 한계가 있다, 이런 걸 파악하고 이런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도입했으면 좋겠네요. 이제 틱톡샵이 되게 흥행을 끌고 있는데, 왜냐하면 틱톡이 SNS인데 거기다가 그냥 자신의 물건을 팔 수 있는 공간을 해놓고서 지금 굉장히 수개월간의 테스트 끝에 틱톡은 전 소비자들 사이 앱의 문화를 매출로 연결시키기 위해 미국에서 이커머스 제품을 본격적으로 출시하는 거죠. 결국에는 한국으로 따지면 인스타와 쿠팡이 합친 거랑 같은데, 풀필먼트, 바이브, 틱톡, 쇼핑 융의 포함들 중 실제로 쿠팡과 같은 시스템을 그냥 얹어버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존 같이. 틱톡이 미국에서 미래를 놓고 미국 정부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이커머스 플랫폼이 출시되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인스타와 같은 SNS 앱이 진짜 쇼핑과 같이 연결되는 이러한 순간이 왔다,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하나의 앱으로 통합되는 시절이 왔다, 이렇게 파악되네. 카카오톡도 이런 적이 있었죠. 카카오톡도 한때 카카오 스토리가 발전했지만 실제로 파는 거는 따로 팔아야 됐었는데, 이제는 통합시켜서 판다 이거죠. 실제 구매를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근데 어떤 분이 저출산 해결 방법은 지역균형 발전이라고 글을 올리셨는데, 뭐 부동산 가격 때문에 결혼하고 애한다. 회 서울 집값이 비싼지 생각해 보는데, 지방에는 서울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지역균형 발전을 이제 20년간 했잖아요, 한국이. 근데 지역균형 발전이란 게 뭐냐면 결국엔 지역의 청년들 서울 살게 해주기 캠페인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역 집값은 좀 어느 정도 오르고 서울은 더 올랐지만 결국엔 남의 집값 떨어지면 좋아하지 자기 집값 떨어져서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지금 뭐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게 말은 쉽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뭐 효과가 없었죠. 20년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을 하는데, 그래서 지역균형 발전하면 자기 자식 그 지역의 부자가 되잖아요. 지역 유지분들, 지역 부자들 중에 자기 자식 남의 자식 서울로 다 가는데 자기 자식 서울 못 가면은 그거 눈치 보여가지고 다 어차피 서울 보내요. 균형 발전 된다 하더라도 균형 발전을 시켜요. 이렇게 서울 지방을 거의 눈높이까지 맞추면, 한때 비슷하게 간 적까지 있었죠. 서울과 비슷하게 다 같이 모여서. 지금 다시 서울이 격차가 난 것도 자기 자식은 다 서울 보내야 되니까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힘들죠.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힘들기 때문에 그럼 먼저 가든지. 이거 더 웃긴 게 서울특별시야. 자기는 서울에서 일하면서 남들은 지역에서 일하라고. 여러분이 먼저 가면 다 지역균형 발전되죠. 자기가 가기 싫은데 남이 가고 싶은 건 거의 없어요. 그게 가장 큰 모순이라 이렇게 생각해요. 한국의 현대 아이노닉 5N이 이제 고성능 전기차 모델이죠. 근데 배터리 온도가 46도였다는 것이 해외에서 많이 지금 뭐 인기를 얻고 있는데, 시드니에서 열린 굉장히 또 긍정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죠. 근데 가격이 좀 비쌀 것 같긴 한데, 가격 뭐 약간 1억 가까이 될 거라고 하는데, 지금 주행거리만 빼면 굉장히 괜찮을 거라는 말이 많네요. 뉘르브르크링에서, 그러니까 노르트슐라이페 독일의 그 서킷에서 아이브 5N을 주행하는 영상이 굉장히 또 히탐에 따라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배터리 온도 관리 5N, 현대차가 생각보다 마케팅을 진짜 잘하는 것 같긴 해요. 특히나 퍼포먼스, 성능 위주의 마케팅이 해외에서 성공하면서 전기차에서의 현대차 이미지가 되게 좋다. 전기차 오너들 사이에서 현대차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지고, 아이오닉 5N도 굉장히 또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제 전기차 중에서 가짜 배기음 논란이 되게 많은데, 스피커를 통해서 가짜로 이제 내보내는 거죠. 근데 물론 이거 지금 내연기관 차들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지만, 증폭을 하는 거와 달리 전기차는 이제 순수하게 갑자기 으르렁 거리는 소리를 내거나 아니면은 또 뭐라고 할까요? 음악 소리를 내주는데 좀 이상한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기계 소리를 그냥 들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전기 모터 소리 들려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억지로 이제 배기음 소리 내면 좀 우스꽝스럽죠. 지금 뭐 어차피 소음이란 건 계속 발생하고 소음을 싫어하시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어거지로, 그러니까 전기차가 어거지로 팔기통 소리를 한다는 건 좀 허무맹랑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안전을 위해서 바깥으로 음악을 빼는 건 괜찮은데 내부 소리가 조금 그렇게 한다는 건 정말 이상한 거고, 앞으로 또 가짜 소음, 그 레이싱 전기차의 소음이 뭐 타이어 같은 데서 올라오기 때문에 굳이 배기음 같이 억지 소리를 넣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되네요. 한국 자동차 브랜드가 글로벌 시장에 상세를 타고 있는 이유에서 한국 자동차에 대한 편견이 해외 시장에도 있었지만 한국에서도 있었죠. 이제는 많이 바뀐 것 같고, 미국과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저렴한 자동차를 만드는 것을 거의 포기했지만 아직도 한국의 장점이 싸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댓글 같은 분위기를 보면 아직도 약간 내구성에 대한 의심이 있긴 한데, 그래도 AS가 괜찮기 때문에 한국 브랜드가 옛날의 이미지에 비해 굉장히 개선되어서 앞으로 이미지 개선의 여지가 더욱더 있다라고 판단되네요. 다른 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한국에 대해 글로벌 상세가 미국 선호도 2위까지 올라갈 만큼 좋죠. 물론 이제 미국의 막대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통해 전기차 브랜드로서 2위까지 올라가는데 굉장히 긍정적이라 보고, 사람들의 반응도 뭐 일본 차와 비교하는 게 아직도 많긴 하지만 한국 드라마나 한국 문화적 시장 점유율을 올렸다는 점에서 실제로 한국 브랜드들이 굉장히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이 되네요. 이제 한국보다 일본이 월급이 낮아지면서 한일 월급 격차가 일본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는데, 한국 평균 초임보다 싼 일본에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일본에 산 한국인 남성이 일본에서 급여 실태에 대해 적나라하게 이야기한 유튜브 영상이 일본에서 화제가 되는데, 이제 한국인이 훨씬
평균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일본인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저는 일본인입니다만 일본은 급료가 싸기 때문에 해외에서 일을 수주에 일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나쁘지 않지만 가성비가 좋지 않아서 일본이라면 10만을 받을 걸 한 100만 원을 받을 거, 호주에 일이라면 250만 원을 받으니까요. 근데 사실 일본이 물가가 싼 거는 있어요. 서울이 일본보다 물가가 좀 비싸긴 하죠. 한국의 경우 뭐 초임이라 해도 일본처럼 지금 취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건 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임금 수준은 한국이 일본보다 꽤 좋기 때문에 일본 분들이 좀 약간 충격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일본 분들이 지적하는 한국의 문제도 있긴 해요. 경제적 문제, 그 엔화 약세도 있고. 근데 다시 한번 일본이 수출 경제 자체는 굉장히 괜찮으면서 취업이 쉽다는 게 일본이 장점인 것 같긴 해요. 취업이 쉬운 대신 임금이 좀 낮고, 취업이 좀 약간 어려운 대신 임금이 꽤 괜찮은 한국과의 대결. 근데 뭐 근무 환경은 비슷비슷한 것 같고, 일본도 뭐 오래 일하는 걸로 유명하니까요. 한국 철도공사 파업에 대한 비난이 올라오고 있는데, 대부분 철도 사업권을 받아놓고 파업을 한다는 게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 많죠. 많은 분들이 이번 파업을 통해 오히려 민영화에 대한 요구가 올라갔다고 보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봐요. 어쨌든 이번 파업 때문에 많이 불편하고, 또 사실 그 늦게 오는 거와 달리 한꺼번에 많이 타니까 되게 지하철이 불편해졌거든요. 제 지하철의 가격은 똑같잖아요. 파업하면서 가격도 안 받아버리면 차라리 말을 않겠는데, 값은 제대로 받으면서 파업을 마음대로 하는 이러한 행위들이 점점 더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이제 민영화의 손길이 오히려 민영화를 부채질한다고 봐요. 이번 그 자동차, 미국 자동차 파업에서도 파업하고 나서 그 날 바로 3사, 제조사 3사가 주식이 올랐죠. 포드만 0.1% 내렸지, 지프 크라이슬러 주식은 2% 정도 올랐고, 전반적으로 GM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파업을 통해 사람들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화가 더 진전될 것이라 생각하고, 이제 이런 철도 같은 인프라 같은 곳은 민영화 혹은 자동화의 손길이 이제 다가온다, 이렇게 봐야죠. 오늘이 GTA 발매 10년째 된 날이네요. GTA 5. 이렇게 발매가 됐는데, GTA5가 사실 10년간 왕자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대단하지만, 어떻게 보면 10년간 게이밍 인더스트리, 게이밍 산업의 발전이 없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게, GTA5가 아직까지도 상위권을 계속 랭크하고 있고, 새로 나오는 게임이 오히려 GTA5를 베끼고 있죠. 결국에는 이러한 것을 조금 더 극복하려면 분발해야 되지 않나. 이제 락사 게임즈가 GTA 6를 뭐 발표한 지도 꽤 지났는데, 게임의 역사가 GTA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긴 해요. GTA가 나올 때마다 모든 게임 인더스트리가 한 번씩 발전하고, 또 그에 대한 화제성도 굉장히 크고요. 뭐 굉장한 화제성의 중심에 있는 게임이니만큼 10년간 이렇게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줄 아무도 몰랐죠. 지금 인기 순위에 늘 5위 안에 들어가 있고, 앞으로도 게임 산업이 GTA5를 중심으로 움직이겠죠. 그러한 느낌으로 벤치마크라고 볼 수 있고, 상징적인, 벌써 이 게임의 출시일이 10년이 지났네요. 많은 사람들이 고대 로마에 대해 생각하는데, 특히 남자들이 로마에 대해 굉장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유명한 얘기지만, 실제로 이렇게 또 인터뷰로 나오니까 더 웃기네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며 남자들의 생각도 로마로 통하는 것 같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여성들은 주변 남성들에게 로마 제국에 대해 얼마나 잘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그 대답을 기록해보라고 권유받았는데, 놀랍게도 많은 남자들이 로마 제국에 대해 꽤 많이 생각한다 하죠. 특히나 미국은 그럴 것도 같은 게, 로마 제국을 완전히 본따서 시스템을 만들었죠. 공화정의 체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상원 하원. 그리고 로마를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로마가 굉장히 많은 사례를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로마가 역사가 길었기 때문에, 역사가 긴 만큼, 역사가 길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많은 사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례가 많아서 뭐 어떻게 보면 인용할 수 있는 게 많죠. 어떠한 것이라든지. 심지어 그 이성계의 위화도 해군도 비슷한 측면이 있죠. 많은 분들이 또 조선을 로마로 비유하는 것도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리고 비극적인 마무리까지 거의 완벽하게 진행되었고, 실제로 현대의 많은 것들이 유럽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많이 영향을 받는 게 많기 때문에.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시스템에 대한 뭐 남자의 생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회 시스템에 대한, 우리가 일단 태어나자마자 그 기존 사회 시스템에 적응하기 때문에 아마 예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예전 로마보다 얼마나 좋은가, 이런 것에 대한 뭐 강박관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로마 이때보다 뭐 별로 좋아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많은 만큼, 어떻게 보면 이거 로마로부터 조금 더 좋아지기 위한 역사의 발전 방향이, 서양의 역사의 발전 방향이 동양에도 미쳤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역사를, 문명의 발전에 대한 뭐 기본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이제 군대 보직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헌병이 괜찮은 이유, 군대 보직 중에서 헌병이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 생각보다 군기가 안 세요. 왜냐? 일이 힘들기 때문에. 특히나 공군은 더 그런데, 생각보다 군기가 안 센 게 되게 이득이긴 해요. 뭐 실제로 말하는 것처럼 무슨 군대 내 싸움이 아마 가장 없을 거예요, 헌병이. 왜냐면 일이 좀 피곤해요. 일이 사람을 많이 봐야 되고, 누가 봐도 힘들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렇게 힘들지도 않아요. 일이 힘든다는 게 뭐냐, 누가 봐도 보면 일이 힘들어 보이잖아요. 밖에 서 있고 뭐 하고. 근데 원래 이렇게 밖에 겉에서 보기 힘들면은 실제로 군기가 셀 수가 없어요. 쉬운 분들이 대부분 또 그 내부 분위기가 좀 안 좋더라고.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헌병 특징이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또 서로를 터치를 잘 안 하고, 그리고 알겠지만 헌병의 특징상 자기 상관 이외에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신경 쓸 수도 없게 돼 있고 신경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서로 터치 안 하는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이제 특히나 고급 전기차, 롤스로이스 전기차 같은 것들이 저가형 전기차에 비해 추가 소유 비용이 미미하지만 내연기관차는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고급 롤스로이스 같은 전기차가 유리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은데, 사람들의 생각도 어느 정도 비슷한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이제 좀 다르긴 하겠지만, 고급 자동차의 많은 비용은 파워트레인과 아무 관련이 없고, 멋진 전자장치, 멋진 유압 장비, 멋진 서스펜션, 생산 부품이 적다는 것은 규모의 경제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더 비싼 인건비, 명성, 물론 저가형 자동차에 화려한 전자장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같은 엔진과 콜벳, 근데 내연기관 롤스로이스와, 그러니까 결국 그거죠. 전기차 롤스로이스와 모델 3의 유지가 비슷할지, 뭐 비슷하죠. 실제로는 롤스로이스와 이제 아반떼 같은 게, 아반떼는 아니겠지만 뭐 미국 포드 정도가 비슷할지. 애초에 내연기관이 부품 자체가 많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사람들의 의견도 비슷한 것 같고, 수리하는 데 드는 인건비, 그 비싼 차들 대우는 어렵죠. 복잡하고. 말 그대로, 그리고 기통수가 참 문제다. 엔진 보수 비용이 비싸긴 해요. 특히나 고성능 엔진 비용이. 물론 고급 전기차가 롤스로이스 같은 것도 있고 이제 페라리 같은 것도 나온다면 봐야겠지만, 이제 고성능을 내기 위해서 엔진의 내구성을 많이 소모한, 뭐 희생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확실히 이러한 사람들의 기대감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를 더 끌어올린다 생각. 뭐 공군 이야기 나온 김에, 공군 중에서도 헌급방이라고 유명했어요. 헌병, 급양, 방포. 이 중에서 가장 힘든 게 사실 뭐 급양이고, 일적으로 몇천 명, 몇백 명이 밥하는 거 힘든데, 솔직히 이것도 요즘 별로 안 힘들어요. 왜냐면 요즘에는 다 민간 업체에서 다 해주거든요, 대부분. 그래도 힘들긴 한 게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방포는 이제 산 같은 데 가야 돼서 아무리 도시라도 좀 힘들고, 가장 쉬운 게 좀 헌병이긴 한데, 헌병이 좀 엄살이 심하긴 해요. 공군 헌병이 그렇게 힘들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엄살 피는 거죠. 근데 교대 근무니까 좀 그런 거 있는데, 교대 근무가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눈치 안 봐도 돼야 된다는 점이 가장 좋아요. 헌병은 아무도 터치 안 하기 때문에, 공군 헌병은 특히 아무도 터치 안 하기 때문에, 운동 좋아하면은 공군 헌병이 최고예요. 요즘에, 예전에는 근데 성적이 되게 높아가지고 못 가는 사람도 많았지만, 최근에 헌병 인기가 좀 많아졌을 거예요. 다른 걸로 바뀌었다는데, 헌병은 근데 괜찮아요. 생각보다 훨씬 더 뭐 이상한 거 가지고 괴롭히거나 그런 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는 게 아니라 어떤 이상한 부대, 간혹가다 이상한 부대에 이상한 기수들이 나타나는데 그것 빼고는 없어요. 공군 헌병이 가장 그리고 다른 병과보다 선진적이긴 해요. 일이 조금 피곤하면 사실 터치를 더 안 하거든요. 남자 미용실 때 이해가 안 됨. 남자를 이거 좀 남자친구가 미용실 다닐 때 일산도 다니고 홍대도 다니다 그러다가 현재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 미용실 다녔는데 2, 3년 다니다가 곧 이사를 한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남자가 바꾸지 않고 남자가 왕복 2시간 미용실 바꾸지 않고 계속 다닌다는 거죠. 근데 저도 이해가 되는데 저도 그러다가 근데 결국 바꾸더라고. 저는 결국 바꿨는데 근데 당분간 이렇게 그래 저도 몇 달은 그래도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니고 가끔씩 놀러 갈 때 원래 동네 놀러 갈 때 가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별게 아니라 그냥 익숙해서 그런 거죠. 익숙해서 익숙하면 잘 안 바꾸잖아요, 사람들이. 익숙함이 그렇게 무섭고 또 뭐 그게 크게 뭐 문제될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놀러 갈 겸 원래 동네 놀러 갈 겸. 참고로 남자들이 뭐 PC방 이런 데도 잘 안 바꿔요. 남자들이 PC방 이런 것도 원래 가던 곳 원래 가던 곳 가던 그 습성이 있죠. 한 2시간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쉽게 사람이 뭔가를 바꾸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 이렇게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